김민재 선수가 활약 중인 나폴리의 연승 행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제 워낙에 나폴리의 전력이 좋다 보니까 무실점 수비는 기본에 이제는 화끈한 공격력까지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세리에 A 무대에서 첫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헤더 패스가 나왔는데 그뿐 아니라 현란한 양발 드리블이라든지 김민재 선수가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영역을 넘나드는 또 한 번 멀티 활약을 펼쳤는데요. 크레모네세와의 경기 최고 평점, 경기 최우수 선수로 평가한 매체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활약했는지 그리고 현지 반응 어떤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민재 선수 공식적으로 어시스트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65분경에 이제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이제 헤딩 슈팅 가져간 거를 오시멘 선수가 앞에서 이제 골을 밀어 넣으면서 이게 도움으로 기록이 된 거였는데요. 물론 김민재 선수가 이전에 기점 패스 같은 것들을 기록한 적은 있긴 해요. 하지만 도움을 올린 적은 없었는데 이 경기에서 도움을 올리면서 이제 세리에 A 1호 어시스트까지 기록하게 된 거죠. 사실 수비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상황은 세트피스 상황, 코너킥 상황이 많은데 그렇죠. 실제로 사실은 이제 기대보다 빠르게 데뷔골도 넣었었고 또 두 번째 골도 넣으면서 시즌 초반에는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은 생각보다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좀 오랜만에 도움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후에는 조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그 헤딩 공격을 할 때 디 로렌초라던가 라흐마니를 더 활용하는 그렇죠. 모습이었거든요. 김민재 선수보다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초반에도 약간 코너킥을 김민재 선수 쪽으로 올렸었잖아요. 리어 포스트를 올렸을 때 그때 이제 머리에 맞추지 못하면서 조금 불발되는 장면이 있긴 했었지만은 이 경기는 조금 김민재 선수의 높이를 활용하려나 보다 싶었는데 딱 그 찰나에 도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가 빠르고 커버력이 좋으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 물론 올라가긴 올라가되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커버하는 역할을 해서 좀 골을 못 넣었던 것이지 이 선수가 또 세트피스에서 대표팀에서도 골을 넣었을 정도로 득점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원래 근데 득점력은 사실 떨어지는 걸로 그래서 은사였던 분도 이제 그 김민재의 유일한 약점으로 헤딩 슈팅을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했었죠. 점점 좋아지고 있고 나폴리에 와서는 진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경기 좀 의미가 있는 승리였어요. 나폴리가 코파 이탈리아 16강에서 조기 탈락을 했을 때 이 크레모네세를 상대로 접전을 벌이다가 승부차기에서 탈락을 했는데 바로 그 크레모네세를 상대로 이번에 조금 서력전을 펼친 거잖아요. 물론 그때는 이제 주전 선수들이 선발에선 제외됐었잖아요. 뒤늦게 이제 늦은 시간에 주전 선수들 넣었음에도 그냥 2대2 무승부에서 승부차기 끝에 그때 패했던 거였는데요. 그때 김민재 선수도 교체로 들어왔을 때 그 패배를 함께 느끼기도 했고 흥미로운 것은 그때의 이 크레모네세의 돌풍이 이어진 로마와의 경기까지 또 승리로 가져가면서 4강 돌풍을 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찌됐거나 그 탈락 이후 나폴리는 좀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최근 이제 공식 경기 4연승을 또 이뤘고 로마전을 제외하면 그 4경기 중에 3경기는 또 무실점 승리를 거뒀고 그 중심에 김민재 선수가 있었는데 세리에 A 선두를 거의 확정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리에 A 선두를 넘어서요. 세리에 A 역대 최다 승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2라운드 기준으로요. 역대 그 세리에 A 최다 승점이요. 60점이거든요. 2006-07 시즌에 인테르가 이제 60점을 기록을 했었고 2018-19 시즌에 유벤투스가 60점을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2006-07 시즌에 인테르는 다소 저평가받는 부분이 있어. 뭐냐? 바로 칼치오폴리가 터지면서 유벤투스가 강등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역대 최다 승점 기록을 깼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쉽게 한 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2018-19 시즌에 유벤투스가 이제 승점 100점으로 역대 최다 승점을 기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현재 나폴리가 거기에 도전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 소개해드렸던 카사노 인터뷰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승점 100점을 달성할 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현재 22라운드까지 승점 59점이고 물론 2위인 인테르가 2월 14일 내일 새벽에 삼프도리아와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현재 승점이 16점까지 벌어져 있고 이 경기를 인테르가 이겨도 13점 차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나폴리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좀 뒤집히기가 어려워요. 애초에 그러니까 많은 건 통계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현재 나폴리의 우승 확률을 98% 이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냥 우승은 이제는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최다 승점을 깨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사실 이 승점 차이를 봤을 때도 그렇지만 전적으로 보더라도 나폴리는 1패밖에 없는데 인테르가 물론 그 나폴리의 1패를 안긴 팀이지만
6패를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그 경기들에서의 꾸준함을 봤을 때 솔직히 이제 나폴리가 우승을 못하는 게 이변이다. 예, 네. 거기다가 뭐 최다 득점에 최소 실점에 네. 딱 보면은 확인이 되죠. 네. 그래서 사실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세리에 우승을 이루는 것에 대해 크게 전 걱정이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어떻게 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성장하느냐가 중요하다. 크레모네세와의 경기는 사실 이제 뭐 너무나 큰 격차가 나온 경기였어요. 기록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점유율 66% 거의 주도를 했고 기대 득점 2.01골 대 0.17골. 뭐 실제로 이제 빅찬스를 2개 만들었으니까 이길 만한 경기였는데 저는 주목할 것이 역시 김민재 선수 쪽이니까 수비적으로 얼마나 대단했느냐. 크레모네세가 유효 슈팅을 경기 내내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체 슈팅도 6회밖에 되지 않았었죠. 그것도 이제 크레모네세가 그나마 초반에는 공세적으로 나섰거든요. 압박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면서. 예. 그래서 나폴리가 초반에 다소 흔들렸었는데 흐비차 선수의 이른 시간 골 21분 그때가 저는 컸다라고 생각해요. 흐비차의 골이 나오고 나서는 아예 그냥 나폴리가 주도권을 싹 가져갔었거든요. 예, 한 골이 딱 터지고 나서부터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간 나폴리였고요. 또 이제 3골을 넣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무실점 경기를 한 것은 수비수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고 또 김민재 선수가 이번 경기에 첫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그 공격 포인트도 가미가 되면서 통계 매체 중에 이제 또 많이 저에게 참고를 하고 세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폼몹이 이제 발표한 경기 최우수 선수가 무려 평점 8.5점이 나온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 경기가 전체 경기 기록만 놓고 보면은 나폴리가 압도한 경기라고 보이겠지만은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뭐 20분경까지는 나폴리가 고전했던 부분도 있고 그냥 슈팅 허용이 적었던 거는 수비진이 앞에서 많이 끊어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그런 경기 위협 자체는 크레모네세도 그래도 나름 선전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평점이 높게 나오는 거죠. 김민재 선수의 세부 기록들을 살펴보면 일단 히트맵 항상 말씀드리지만 김민재 선수의 커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넓은 범위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가서도 이제 수비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저 박스 안에서 이제 공격 가담 이게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근데 이 경기는 조금 김민재 선수의 코너킥을 활용했다는 것들이 여기서 조금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레프트 백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왼쪽 측면 공격 지역까지 올라가고 또 수비형 미드필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후방 지역 그리고 이제 문전에서 센터백들이 커버해야 되는 그 위치 그러니까 왼쪽 라인 전체를 지금 김민재 선수가 누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90분 풀타임 소화하면서 이제 하나의 슈팅이 나온 것은 이제 그 슈팅이 이제 어시스트가 됐기 때문에 좀 기록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패스 맵인 건데요.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요, 볼 터치가 131회로 최다였고요, 일단. 그리고 패스 시도도 120회로 최다였고요. 패스 성공도 106회로 최다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패스 성공률도 88.3%로 이게 그러니까 그 팀 내에서 로보트카하고 라흐만이 다음으로 높았었거든요. 거기다가 그 패스가 상당히 그러니까 전진 패스는 물론 측면으로 길게 넘겨주는 패스들도 상당히 많았고 또 오른쪽 측면으로 가서도 패스들을 공급하는 장면도 있었죠. 다만 오른쪽 측면에서가 패스들이 조금 많이 끊기긴 했지만요.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에 가담했다가 연결하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가 사실은 단순한 수비수 이상의 경기 전체를 설계하는 후방의 리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패스 기록이자 성공률이자 또 영향력과 가담력인데 실제로 패스 네트워크를 봐도 김민재 선수가 좀 코어 역할?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좀 베켄바워 같은 역할 아니냐. 약간 좀 그냥 김민재 선수를 사이에 두고 화살표가 서로 주고받는 선수가 일단 후이 있고 또 이제 지엘린스키 있고 앙기사 있고 로버트카 있고 그리고 디로렌초도 있고 라흐마니까지도 쫙 퍼져 있죠. 저는 인상적인 게 사실 센터백이 원래 패스를 많이 하긴 해요. 후방 빌드업을 하니까.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선수들과는 많이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풀백한테도 가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어디로든지 김민재 선수가 공격의 방향을 설정하는 선수라는 거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김민재 선수만 있는 거죠. 라흐마니도 같이 섰고 라흐마니도 원래 패스나 이런 것들 능력이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은 뭐 라흐마니가 패스를 주고받은 선수는 김민재 선수와 디로렌초밖에 없고 또 이제 그 준 거 방향 물론 이게 그가 5회 이상일 때만 이 화살표가 그려지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한테도 안 준 건 아니지만 어쨌건 간에 후이한테만 이렇게 화살표가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역시나 이제 볼 전진에 있어서의 능력이 있다는 거. 물론 뭐 이 지표는 센터백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왜냐면 센터백들은 전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볼 전진 패스 비율은 김민재 선수가 가장 높습니다. 가로축이 이제 볼 전진 패스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로축이 볼 전진 캐리, 5m 이상 볼을 끌고 올라가는 건데 이것도 김민재 선수가 상당히 많이 기록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패스, 돌파, 운반, 뭐 커트 모든 것들을 한 김민재 선수인데 말씀드린 결국에 수비 본업의 임무인 클리어링 요 기록도 거의 뭐 경기장 전역에 걸쳐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약간 좀 짙은 노란색이 이제 소유권 획득인 거거든요. 소유권 획득 12회로 최다였고요. 보라색이 클리어링인데 클리어링이 5회였는데 그 중에 4회가 박스 안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옅은 노란색 저기 페널티 아크 쪽에 있는 저게 이제 슈팅을 차단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게 파란색이 태클인 건데요. 이 경기에서 소유권 획득 12회로 최다였고 공중볼 경합 12회로 최다였고 공중볼 획득 7회로 최다였고 클리어링 5회로 최다였고 슈팅 차단도 1회로 최다였습니다. 혼자 약간 수비를 한 느낌 이렇게 보여주는 원백이다 김민재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통할 만한 기록인데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 경기장 전체를 뛰는 선수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통제 지역 관련된 그래프인 건데요. 왼쪽이 이제 아웃 오브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유권이 없을 때 이제 통제 구역인 건데 저기 이제 분홍색이 김민재 선수거든요.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커버를 그 상대 박스 바깥까지 커버를 해버리는 거죠. 볼이 없을 때. 이 플레이의 상세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경기 초반 10분에 이게 이제 상대 지역 페널티 아크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지역까지 올라와서 끊어주는 뒷공간을 크게 남겨두고도 확실하게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물론 이게 파울이 되긴 했지만 그 이 경기 유일한 파울이긴 했었죠. 김민재 선수가 이 경기에서 수비를 얼마나 깔끔하게 했냐면요. 태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태클 하나도 없었다는 건 태클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그 한 번 뒤에 뭐 후위가 이제 조금 벗겨진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김민재 선수가 아주 가볍게 그냥 쏙 빼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너무 쉽게 수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비 주요 장면들을 많이 안 넣고 이렇게 미리 또 예측하는 수비, 차단하는 수비를 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파울도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했다는 건데 어쨌건 간에 15분경까지는 나폴리가 고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슈팅 1대1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코너킥이 0대3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3회를 얻어내는 동안 나폴리는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었거든요. 거기다가 드리블도 1대2로 밀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역별 점유율을 보더라도 이게 15분경까지거든요. 이때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크레모네세가 나폴리 수비 진영에서 점유율이 32.2%나 됐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지엘린스키가 좀 패스 미스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위기들을 자초했는데 지엘린스키가 쓰리미들의 왼쪽에 있잖아요. 여기 이거 후이하고 지엘린스키 쪽에서 조금 패스 미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김민재 선수가 커버를 엄청나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위기 순간을 잘 넘긴 다음에 20분에 이제 그 흡이차의 골이 나오면서 주도권을 가져오게 됐던 거였습니다. 사실 크레모네세가 또 코파 이탈리아에서 이겼던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자신감 갖고 초반에 경기한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나폴리 선수들은 그때 졌던 것 때문에 이제 초반에 좀 위축됐죠. 실수가 많더라고요. 긴장하는 모습이 조금 있었기 당황했어요. 때문에. 거기다가 유니폼도 그때 똑같이 이거 입고 나와가지고 발렌타인 기념 유니폼 입었는데 저 유니폼 입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찌됐거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고전하다가 흡이차의 골이 나오면서 이제 흐름을 주도했는데요. 김민재 선수 그 뒤에도 계속해서 크레모네세가 좀 이제 장신 공격수를 통한 고공 공격이라든지 배후 침투 공격을 시도할 때 좀 이 장면 좀 주목하고 싶었었어요. 전반 추가 시간이었는데 로브볼이 왔을 때 꽁충 뛰어 올라가고 압도적으로 공을 딱 헤드로 잘랐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크레모네세가 공을 잡고 이번에는 헤딩을 막아내니까 측면을 빼서 뒷공간을 파자 해서 딱 찔러줬는데 더 빠르게 또 김민재 선수가 가서 차단해버리는 혼자 다 했어요. 약간 지난 경기 때 그 4번 연속 수비 장면과 좀 유사했었죠. 그리고 이제 공격 가담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면은 29분 요 장면은 정말 김민재 선수를 레프트백이나 풀백으로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이것도 뭐가 의미 있냐면 상대의 이제 전진 패스가 들어갔을 때 자르는 거 수비가 다 하잖아요. 자르고 그냥 바로 툭 넘겨주는 게 보통인데 돌파를 시도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양발 드리블 타닥 하면서 사이드로 가서 타고 올라가면서 수비 압박 붙으니까 또 두 명이 달라붙는 상태에서 그 좁은 공간으로 툭 공을 지엘린스키에 밀어주고. 근데 이 장면은 지엘린스키 패스도 예술이었어요. 바로 이거를 그냥 마치 노룩처럼 원터치로 그냥 싹 돌려버리더라고요. 이게 좀 훈련장에서 나왔던 플레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가 활발하게 자신감 있게 드리블을 치고 올라간다. 근데 이게 이 위치에서 드리블을 치는 게 쉽지가 않고 센터백은 더더욱이나 어려운데 김민재 선수는 이게 가능한 기술과 속도와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터치라인이어서 좁은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김민재 선수가
정말 수준 높은 테크니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진짜 수비수들이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공격 가담은 선제골이 나오기 직전에 있었어요. 전반 20분이었는데 코너킥이 올라올 때 김민재 선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지금 수비수 한 명 붙어 있었을 때 뒤로 슬쩍 빠졌다가 앞으로 또 싹 잘라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생긴 뒷공간으로 빠져나오는 이 움직임이 기가 막혔는데 오게티가 바로 마무리였어요. 예, 그러니까요. 머리에 닿지 않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빠져나갔다. 약간 좀 민망했지만 어쨌든 건드렸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장면 뒤에 나폴리가 또 선제골을 넣게 됐습니다. 예, 그 흐비차가 굉장히 멋진 골을 넣었었죠. 예. 그 접고 가면서 이제 슈팅을 때렸던 거였는데요. 각도가 좀 없는 곳이었음에도 이거는 사실 개인 기량에 의한 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나폴리가 좀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흐비차 선수가 여기서 한 명 가볍게 제키고 수비 숲이 있었는데도 오른발 꺾어차기 슈팅을 구석으로 딱 때려 넣으면서 골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사실 두 번째 골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바로 이 두 번째 골을 김민재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게 됐는데요. 지엘린스키가 올린 걸 이제 디로렌조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여기서 이제 골키퍼 막았어요. 예, 골키퍼가 막으면서 흐른 상황에서 이제 루즈볼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파포스트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수비가 다리를 이제 걷어내려고 발에 뻗었음에도 용감하게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고 이게 이제 골라인에 따라서 가는 상황에서 오시멘 선수가 쓱 밀어 넣었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상대가 발을 뻗어서 보통 이런 상태에서 이제 헤더하기에 좀 애매한 낮은 위치였잖아요. 여기서는 발이 나가거나 혹은 머리를 미는 게 좀 무서울 수 있는데 그렇죠. 위축됐을 그냥 그런 위축됨이 없이 주저함도 없이 몸을 던졌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약간 날아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걸 딱 맞췄고 정확성도 좋았어요. 골대 안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오시멘이 밀어넣으면서 골이 됐고 2대0이 됐을 때 게임이 거의 이제 끝났다. 그리고 79분에 이제 교체로 들어왔던 엘마스 선수가 사실 그 디로렌초의 패스도 기가 막혔고 돌아서면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도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른발 슈팅으로 이거 골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잘 꺾어차면서 그래서 골키퍼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골이 나왔죠.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지엘린스키가 이번 경기만이 아니고 그 월드컵 이후에는 그 전까지는 정말 폼이 좋았잖아요. 근데 월드컵 이후에는 살짝 주춤한 모습인데 엘마스가 도리어 요새는 교체로 나와서 더 인상적인 모습들 보여주지 않나 싶을 정도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이탈리아 내 많은 매체들이 평점을 매기지만 그래도 스카이 스포츠가 조금은 이제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평점을 주는데 그래서 3대0 승리긴 했지만 나폴리의 객관적인 전력을 생각했을 때 3대0임에도 아주 높은 평점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크바라첼리아를 MVP로 뽑았는데 이 선수에게 평점 7점을 줬거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 7점이었는데 주목할 게 뭐냐 다른 선수들은 다 6.5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최고 점수를 받은 MVP와 같은 점수다. 즉 김민재와 크바라첼리아가 이번 경기 가장 영향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 크바라첼리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골을 넣었으니까요. 그 골 전까지 밀렸던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제 MOM을 크바라첼리아로 뽑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평점 같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했고 또 어시스트도 했고 무실점을 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유럽의 이탈리아판 매체들을 보면 유로스포츠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6.5점 그리고 투토메르카토 외에서도 6.5점인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5점은 이탈리아에서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국 기준으로 7점 정도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조트 이 선수가 이제 좀 육중한 그 크로이모네스의 체질막 이끄는 공격수였는데 이 선수를 이제 힘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공격으로 가담해서 오시멘의 골도 도왔다. 그리고 투토메르카토 웹은 상대 공격을 거부했다. 빠른 속도로 패스를 차단했고 나폴리 수비라인 전체를 이끄는 약간 돌덩이, 돌 같았다. 이게 견고하고 단단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폴리 매체들은 조금 더 또 화려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칼치오 나폴리는 이런 평가를 했어요. 오시멘이 김민재의 골을 훔쳤다. 또 한 번 최고의 경기력을 보인 보상을 받았다. 이 보상이 뭐냐면 수비수가 잘할 때 그래도 이게 공격 포인트가 나올 때 그거 좀 너 지금까지 헌신한 거 좀 빚봤다. 약간 이런 얘기 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훔쳤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는 느낌이긴 했었거든요. 라인을 타고. 그리고 사실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골대 안으로 갔다고는 하더라도 수비수가 사실 오시멘이 안 건드렸으면 걷어낼 수 있었거든요. 훔친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건 그만큼 애정을 담아서 표현한 거겠죠. 그리고 제가 골대 안으로 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투토 나폴리는 이제 7점으로 높이 주면서 차조토와 경합이 쉽지는 않았다. 차조토 이날 경기 잘했다는 평가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약간 볼을 놓친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외에는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몇 차례의 뛰어난 차단, 그리고 데드볼 상황에서의 안전성, 공격 연속성, 공격 가담, 그리고 매우 용감한 다이빙 헤더 평가를 해줬어요. 예. 이게 경합이 쉽지는 않았다는 결국 그것 때문일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기본적으로 경합 승률이 60% 중반까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경기는 57.8%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평소보다 경합 승률이 떨어졌다. 예. 뭐 이런 의미에서 경합이 쉽지는 않았다라고 한 게 아닐까. 예. 그리고 싶습니다. 차조치에 대해서 다른 매체들도 많이 좀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 그래도 이 선수가 김민재 선수를 상대로 선전했다. 뭐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어시스트인데 이 데드볼 상황, 세트피스 상황에서 안전성. 김민재 선수가 이 세트피스에서 수비도 굉장히 안전적으로 잘한다. 예. 크레몬에서가 약팀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좀 노려봤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았다라는 평가니까 결국에 이번 3대0 대승 과정에는 역시나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이지만 승리에 대한 지분이 꽤 컸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민재 선수와 나폴리의 일정 말씀드린 대로 세리에 A는 뭐 승점 몇 점으로 우승하느냐의 문제이고 챔피언스리그가 중요한데요. 일단 뭐 사솔로하고 주말 경기가 있는데 사솔로가 요새 굉장히 잘하고 있죠. 예. 네. 이번에는 우디네세한테 2대2 무승부에 그치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전에 밀란한테도 승리하고 뭐 아탈란타한테도 승리하는 등 최근 기세가 좋기 때문에 사솔로전은 조금 까다롭긴 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 경기에서 소폭의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왜냐면 나폴리는 뭐 세리아 우승은 거의 뭐 점 찍은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약간 조금 일정은 쉽지는 않아요. 그냥 엠폴리가 그나마 조금 쉬어가는 경기라고 하더라도 라치오, 아탈란타, 프랑크푸르트 이어지는 일정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의 나폴리의 기세라면은 저는 뭐 충분히 잘 헤쳐나갈 거라고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마도 엠플리전 정도는 스파이트 감독이 그래도 김민재 선수 전반기에 너무 혹사시켜서 그 부상이 왔던 케이스가 있으니까 조금은 뭐 쉽게 해주지 않을까. 근데 김민재 선수는 휴식을 안 주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도 예. 들긴 합니다. 예. 어찌됐거나 이제 김민재 선수가 지금 뭐 경기한 거 보니까 전반기 때 그 막판에 특히 월드컵 직전에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는 도리어 김민재 선수가 그때는 정말 부상을 달고 뛰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래도 어쨌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잠깐의 휴식기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이재성 선수가 그랬잖아요. 그때 잠깐의 휴식기 동안에 몸을 잘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프리시즌부터 폼을 끌어올려서 현재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김민재 선수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김민재 선수가 지금 좋은 컨디션으로 잘하고 있는데 사솔로 원정 조금 쉽지 않은 이 리그에서의 고비전 어떻게 치를지 그리고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은 또 어떤 활약 펼칠지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 기자의 생생하고 정밀한 분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